오늘 제 강연에서는 16세기 전 세계의 바다를 호령했던 한 사나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설의 해적왕이라고 불리우죠.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해적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적 3대 시그니처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바로 애꾸들입니다. 그만큼 이 생사를 오고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수많은 선박들한테서 이 공포를 자아냈던 바로 해골 깃발입니다. 혹시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보물섬입니다. 보물섬. 이 해적과 보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왜 하필 보물은 꼭 섬에만 있을까요? 보물도 있고 그리고 그 섬이 가장 많은 곳 바로 카리브해입니다. 우리가 캐리비안이라고 얘기하죠. 그 카리브해에서 악명 높았던, 아니죠, 영국에서는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인물이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그럼 오늘 영국 이야기부터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2020년 12월 31일 드디어 영국 브렉시트 협상이 4년 만에 최종 타결이 되었습니다. 브렉시트, 바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거죠. 그러니까 EU와의 어떤 47년간의 동거가 끝이 난 겁니다. 같은 배를 탔다가 다른 배로 갈아타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왜 영국은 이 EU에서 탈퇴했을까요? 브렉시트를 단행했을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분담금은 굉장히 많은데 이 EU의 주도권은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EU 안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실제 영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빼앗겼다는 이런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또 하나 이 브렉시트 협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브렉시트의 원인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바로 국가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영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성공시켜서 산업화로 나아갔던 산업화 선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유럽 대륙과 다른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륙처럼 뭐 찢고 볶고 이렇게 그런 다툼 속에 자기들은 끼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륙과 다른 어떤 차별성 그리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이라는 거죠. 이 영국이 EU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자존심 그리고 그들의 우월감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던 하버드 대학 교수 닐 퍼거슨 교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경제라든지 금융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 연구 성과를 거두었던 인물인데요. 이분이 2003년인가요? 이 제국 엠파이어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저서에서 이 닐 퍼거슨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영 제국은 해상 폭력과 도둑질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적 국가로 출발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영 제국은 해적 국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영 제국이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최대의 적국이 있었습니다. 최대의 라이벌 국가, 바로 스페인이었죠. 이 스페인과 싸우기 위해서 누가 이 영국에서 등판을 했습니까? 바로 해적이 등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해적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영국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해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해적. 자,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배나 해안 지방을 습격하여 폭행이나 약탈 행위를 하는 도적이죠. 세자로 말하면 나쁜 놈입니다. 이 나쁜 놈들의 얘기를 제가 할 건데요. 원래 이 해적의 출발점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영국 정부라든지 유럽 각국에서 허가증을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약탈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탈의 대상은 적국의 선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국가가 바로 잡히면서 약탈 허가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을 자행했던 무법자들이 바로 해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당시 그 대항해 시대 때 국제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 국가들은 영토는 통제가 가능했지만 이 영해, 바다는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 기반이 그 정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 해적이 바다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해적 중에서 이 해적왕 드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해적왕 드레이크,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해적 선장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후크 선장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후크 선장 떠올리시는 분들은 보통 한 30대가 많습니다. 아, 네. 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실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실버 기억하십니까? 외다리 실버. 보물섬에 나오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한 5, 60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20대 정도 친구들은 보통 그 조니 뎁, 잭 스페로라고 얘기를 하나요?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을 떠올리죠. 자, 오늘 이 해적왕 드레이크는 10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캐릭터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해적의 기동성, 그리고 이 해적의 정보력은 오늘날 경영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동성, 그리고 정보력 이외에 이 해적, 이 나쁜 놈들한테 그래도 뭔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우선 꼽아봤는데요. 그 성공 전략에 앞서서 이 드레이크는 과연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물 연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540년에서 1596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인물하고 그의 생물 연대가 거의 겹칩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당대에 이순신이 조선의 바다를 호령했다면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카리브해를 호령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드레이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잉글랜드 남서쪽에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해서 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잠깐만, 이 집안에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형제였죠. 그 중에 마지로 태어났던 인물이 바로 이 드레이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면 되시겠습니까? 아들 12명이 집에서 빠글빠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였던 드레이크,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책임감부터 들었겠죠. 제2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바닷일을 했던 인물이 바로 드레이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항로가 굉장히 달라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 사람의 인생 항로를 바꾸었던 사람이 또 한 명의 유명한 해적이 있습니다. 바로 존 호킨스라는 드레이크의 육촌형, 사촌형 그러는데 형은 형입니다. 한 육촌형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존 호킨스한테서 바로 해적질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존 호킨스한테 항해술을 배우고, 그리고 선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리하는 법까지, 또 선원들을 다루는 방법까지 호킨스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박을 어떻게 약탈하는지 거기까지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드레이크와 호킨스가 가장 타겟으로 삼았던 스페인, 왜 스페인은 당시 해적들한테 타깃이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항해 시대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이 대항해 시대 때 이 아메리카 신대륙 같은 경우는 어쩌면 스페인한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남미 쪽하고요, 이 중미 쪽에 있는 수많은 황금과 그리고 수많은 귀한 물자들이 해안을 따라서 그리고 스페인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남미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원주민을 탈탈 틀었죠, 이 스페인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 수많은 황금과 보물들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스페인 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도 스페인의 땅이었죠.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황금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실어가지고 역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파나마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해협을 통해서 카리브해를 통해 가지고 스페인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카리브해,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인도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인도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 쪽으로 왔으니까 이 카리브해, 그러니까 파나마 해협 쪽에서 딱 해적선이 버티고 있으면은 스페인 선박을 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해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대 해적의 핫플레이스가 바로 카리브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리브해는 섬이 굉장히 많죠. 숨을 곳이 많았다는 거죠. 숨을 곳도 많았고 보물을 숨길 장소도 많았습니다. 은신처가 될 만한 것도 굉장히 많았죠. 이것이 바로 해적들의 핫플레이스 카리브해입니다. 그러면 사락선 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락선 업자가 바로 드레이크였는데요. 이 업자들은 어떤 업자인가 한번 볼까요? 바로 국가로부터 약탈 허가증을 받아서 전시에 적선을 공격할 권리를 받은 민간 업자들을 말합니다. 해적인데요.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약탈을. 그 사람이 바로 드레이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레이크의 성공 전략,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성공 전략은 바로 모험을 감수하랍니다. 우리가 해적한테서 이 모험을 빼버리면 시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해적들은 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577년 12월 13일 영국 남부의 플리머스 항구를 드레이크는 출발했습니다. 5척의 배를 이끌고 대서양을 나섰죠. 이때 대서양을 나서기 전에 드레이크는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여왕을 아련합니다. 이 여왕과 한 3가지 정도의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왕은 드레이크한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스페인 선박을 약탈하라. 2번째, 태평양 어느 곳에 있는 땅을 너가 탐험하도록 하라. 그리고 3번째, 이 남미에 있는 원주민과 교역로를 확보하라. 이런 3가지 명령을 드레이크한테 하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레이크 5척의 선단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남미 쪽으로 내려왔겠죠? 자, 여기에서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보통 당시에는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했었던 후였기 때문에 마젤란 해협을 통과해 가지고 남미 서쪽으로 항해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마젤란 해협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척의 선단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극과 남미 끝부분 사이를 통과하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자그마치 파고가 10m 이상이나 되었죠. 이곳에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배 위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원주민과 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원주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드레이크는 얼굴에 화살을 맞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모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죠. 그래서 이 드레이크가 갔던 이 길을 우리는 지도에서 드레이크 해협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모험을 감수하고 갔던 드레이크, 드디어 돈벼락을 맞습니다. 어디에서 돈벼락을 맞을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칠레, 여기가 칠레가 있었죠. 그러니까 칠레 해역에서 스페인 선박을 만납니다. 그 선박을 털었는데요. 이곳에서 페루산 금이 바로 25,000페소 정도의 금이 실려있는 선박을 털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선박에 비하면 3발의 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적들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선박이었습니다. 보물선이었죠. 카카푸에고호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털었습니다.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 카카푸에고호에 자그마치 은이 26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80파운드가 실려 있었고요. 그러니까 총 20만 파운드의 재물이 실려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가늠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자그마치 이 선박에서 카카푸에고호 이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실어 나르는 데만 나흘 이상이 걸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지금쯤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한 1억 유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1억 유로 그러면 한 1,800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 드레이크는 나름 해적질을 하면서도 이 낭만, 해적의 낭만 또는 그 수액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시 카카푸에고호 이 선박을 책임졌던 선장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약탈 명세서를 써줍니다. 왜 써주었을까요? 바로 나중에 이 선장이 스페인 본국에서 횡령이라는 누명을 혹시나 쓸까 싶어가지고 미리 내가 이걸 약탈했다, 약탈 품목 명세서를 쫙 써줍니다. 그리고 선박은 그 선장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장한테 선물까지 하나 안기면서 유유히 떠납니다. 이야, 이 사람이 바로 드레이크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이끌던 골든 하인드호인데요. 황금 암사슴호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드레이크와 함께 했던 그 전설의 골든 하인드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 선박을 2대 연급포 틀었습니다. 스페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중간의 길목에서 이 골든 하인드호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선박들을 보냈습니다. 함대를 보냈죠. 똑똑한 드레이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선박을 털고 난 다음에 파나마 해협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죠. 이 대서양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 길목을 스페인 선박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드레이크 어떻게 했을까요? 캘리포니아 쪽으로 갔다가 서진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쪽으로 진격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왜요? 앞서 마젤란이 먼저 갔었거든요. 마젤란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떠났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성공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게 되겠죠.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성공시킨 인물이 바로 드레이크입니다. 여기에서 정향유를 또 가득 싣습니다. 그래서 배에 가득 싣고 어디로? 자,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과해가지고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통과해가지고 드디어 영국에 도착하게 되었죠. 한 2년 7개월 만에 이 세계 일주를 성공시킨 거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골든 하인드호고요. 자, 스페인의 당시 절대 군주가 바로 펠리페 2세였습니다. 펠리페 2세.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드레이크한테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현상금이 2만 투카트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한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80억,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드레이크 머리에 80억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드레이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레이크를 스페인에 넘기든지 당장 사형을 시키시오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안 들었죠.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 영국 여왕, 이 대담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골든 하인드호 배에 올라서 드레이크를 만납니다. 자그마치 6시간 동안 자기 시간을 쪼개서 알련을 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드레이크의 모험담을 듣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은 이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취임했을 때 영국의 재정 상태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곳간이 텅텅 비었죠. 이 텅텅 비었던 이 곳간을 채워줬던 이가 바로 해적 드레이크였습니다. 그래서 드레이크한테 뭐를 내렸습니까? 기사자기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왕과 해적왕의 파트너십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드디어 앞에 서가 붙습니다. 경이라는 게 붙여지죠. 그러니까 드레이크 경이 되는 겁니다. 해적이 기족이 되는 이 순간입니다.
인생 역전 드라마죠. 그 케인즈라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당시 드레이크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바친 재화의 금액이 영국의 대외 부채를 갚고도 남아서 동인도 회사의 전신이 있죠. 그러니까 레판트 회사의 출자금으로 투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인즈가 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해적도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활용할 줄 알았던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의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인데요.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띄십니까, 여러분? 리본과 진주. 아, 리본도 이쁘고 진주, 수많은 그 보석들이 보이실 겁니다. 유럽의 어떤 왕족들 중에서 이 보석 컬렉션으로는 1위를 달렸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왕이 여왕이 이렇게 치장했던 이 다이아몬드 그리고 진주 다 누가 갖다 준 걸까요? 바로 해적 드레이크가 갖다 준 겁니다. 선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왕 뒤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입니다. 그리고 이 여왕이 오른손으로 지금 지구본을 잡고 있는데 이 검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땅이 바로 아메리카 신대륙입니다. 이 말은 이 무적 함대를 내가 물리치고 이 아메리카 신대륙의 새 주인이 우리 영국이 되겠다. 내가 되겠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드레이크의 성공 전략.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근성을 가지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이런 드레이크한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한 요새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베라크루즈라고 멕시코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이름 중에서 베라크루즈가 있죠. 이 베라크루즈는 이런 뜻입니다. 그 진짜 십자가 이런 뜻이죠. 진짜 십자가, 리얼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이 베라크루즈가 있는 곳이 바로 멕시코고요. 이 요새 이름은 산후안 데 울루아라는 요새입니다. 그러면 스페인은 왜 이곳에다가 요새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멕시코는 원래 아즈텍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즈텍 문명을 파괴했던 이가 역시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에 있는 수많은 보물, 특히 황금을 실어 날렸죠. 그러니까 실어 나를 때 사용했던 항구가 바로 이 베라크루즈 항구였습니다. 수많은 해적대들이 이곳에 오겠죠. 그래서 해적대들로부터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요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라크루즈, 이 주변 해역에서 존 호킨스와 함께 드레이크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선박이 괴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서 영국에 오게 되었죠. 이 베라크루즈에서 있었던 이 드레이크의 위기는 평생 드레이크한테 스페인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좌우명이 바뀌었습니다. 한 놈만 팬다. 그 한 놈 누굽니까? 바로 스페인이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캐리비안의 해적 드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브해, 이 캐리비안에 가면은 이렇게 수많은 섬과 암초들이 있습니다. 이 암초들을 헤쳐나가면서 드레이크가 해적질을 했다는 거죠. 누군만 팼습니까? 바로 스페인만 팼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그 드레이크의 해적질은 여왕의 후원하에, 허락하에, 묵인하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당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반스페인 정책을 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역시 드레이크를 옹호를 했습니다. 펠리페 2세가 사형을 시키시오, 잡아들이시오라고 했는데 절대로 잡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기사 자기를 주면서 스페인을 농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신교 국가였죠. 그래서 같은 신교 국가였던 당시 영국이 네덜란드 독립을 뒤에서 몰래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펠리페 2세가 청혼을 했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거절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 스페인과 격돌이 만들어집니다. 잉글랜드 대 스페인.
축구 경기 해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하면 잉글랜드가 이깁니까? 스페인이 이깁니까? 스페인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야, 얼마 전에 이 잉글랜드하고 스페인 언제 경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축구 경기가 아니라 진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자,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격전지를 제가 지금 담아봤습니다. 우선 그러면 두 나라의 전력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의 전력은 굉장히 초라하죠. 그러니까 전함 80척에 한 수병이 8,000명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전함들은 전부 다 사락선이었습니다. 해적들의 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병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락선의 선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적과 해적 선장들이 주력 부대였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바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입니다. 전함이 130척을 가지고 있고요. 수병이 8,000명, 보병이 18,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대포 2,000문이 달린 그런 선박들을 가지고 영국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보병 18,000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백병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배와 배를 이렇게 붙여서 접근전을 시도해가지고 배 위에 올라타서 영국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 상륙하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스페인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자, 무적 함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드레이크가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드레이크는 이 무적 함대와의 전쟁에서 사령관이 아니라 부사령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드레이크입니다. 드레이크의 작전, 바로 해적들의 전형적인 전술이죠. 히텐드런입니다. 치고 빠지는 작전이죠. 얼마나 잘했을까요? 스페인 무적 함대가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수많은 피해를 입고 어떤 식으로 그 피해를 회복하고자 했냐면, 당시 네덜란드에 스페인 주둔군이 있었습니다. 그 주둔군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영국에 상륙시키겠다라는 작전을 다시 짜게 되죠. 그래서 칼레항에 입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박을 하고 있었죠. 이때 야밤에 드레이크가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이때 드레이크가 사용했던 작전, 어떤 작전이었을까요? 바로 화공전술이었습니다. 선박에다가 화약과 기름을 잔뜩 발라가지고요, 불을 질러서 정박 중이던, 칼레항에 정박 중이던 스페인 무적 함대에 보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닻을 끊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죠. 이 칼레 해전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라미스 해전이 있고 트라팔카 해전이 있고, 그리고 이 칼레 해전, 세계 3대 해전사에 빛나는 그곳에 바로 해적 드레이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강의 해적에게 당하는 세계 최강의 무적 함대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전술은 바로 서양의 적벽대전, 우리가 보면 동양에 적벽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에도 바로 이 서양판 적벽대전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칼레항, 여기에서 스페인은 큰 손실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바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이 북쪽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의 방향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무적 함대들이 괴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몇 척만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게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시작, 대영 제국의 시작, 칼레 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 군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물리친 진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식수 오염이 바로 무적 함대 패배의 결정타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수는 왜 오염되었을까요? 몇 년 전에
이 영국의 함대를 이끌던 드레이크가 전면전에 앞서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남부에 있는 카디스라는 항구죠. 이곳은 무적 함대가 있었고요. 스페인의 보급 기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전쟁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물통은 이렇게 목재로 만든 물통이었다는 거죠. 이 목재로 만든 이 물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목재를 바짝 말렸어야 됐습니다. 이 건조된 목재를 싣고 오는 그 선박을 드레이크가 공격을 했다는 거죠. 2년 정도 딜레이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질이 급한 펠리페 2세가 나무가 채 마르기도 전에 물통을 성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출정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출정한 지 며칠 만에 그 건조가 덜 된 그 물통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섞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통이 썩었단 말은 뭐가 썩었다? 물이 썩었다는 거죠. 이 물을 마시고 점점 스페인의 병사들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력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칼레 해전에서 키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 무적 함대의 대패는 스페인이 독차지했던 해상 무역권을 잉글랜드에게 넘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전환점에 바로 해적 드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적국에서, 이때 적국은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드레이크는 엘 드라케, 용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엘 드라케는 칼을 휘두르며 구교도를 죽이는, 불을 뿜는 용이라고 스페인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 용이로 불리는 사나이가 바로 드레이크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용으로 불렸지만 조국 잉글랜드에서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영웅으로 불렸던 남자가 바로 드레이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잉글랜드의 영웅이었던 드레이크,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배우들은 어디에서 죽는 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얘기합니까? 무대에서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해적들은 어디에서 죽어야 됩니까? 바다에서 최후를 맞아야지 더 극적 효과가 나겠죠. 이 드레이크는 결국 해적으로서의 생을 바다에서 마감합니다. 여기에서 말년에 해적질을 하다가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55세경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적 드레이크의 시신을 납으로 만든 관에 넣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포르토벨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수정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다이버들이 이 물속에서, 바다 속에서 이 드레이크의 관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찾아질까요? 자, 해양탐험가 월터 롤리 경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이 영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 때 아메리카의 첫 식민지를 개척했던 인물이 바로 월터 롤리 경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처녀였잖아요. 그죠?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이름을 따서 버지니아라는 식민지를 개척했던 인물이 바로 월터 롤리 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를 차지하는 자, 무역을 장악한다. 세계의 무역을 장악하는 자, 세계의 부를 차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세계 그 자체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전 세계 4분의 1을 차지했던 대영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영 제국의 한가운데에 엘리자베스 1세와 그리고 해적 드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국과 엘리자베스 1세에게 바다의 주도권을 선물했던 전설의 해적 왕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잡스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의 혁신과 창의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해군이 아니라 해적이 되자라는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직의 혁신과 변화, 창의성을 돋우기 위해서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겪지 못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해적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 이 해적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